네, 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복하기 9번째 시간입니다. 네, 9번째 강의에서는 26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글자 7자, 동물과 관련된 기타의 글자 10자, 그리고 새, 어패류와 관련된 글자 9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 견, 소, 우, 그리고 양, 말, 마, 돼지, 시, 범, 호, 사슴, 로, 우리가 다 아는 동물들의 이름입니다. 자, 개, 견은 개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큰 대의 어깨에 점을 찍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개의 모양을, 누분 개의 모양을 좀 새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의 이빨을 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나타나는 병이 광견병입니다. 개견자 앞에 사람 인변을 쓰면 개가 사람 옆에 엎드려 있다 해서 엎드릴 복입니다.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그때의 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이 냄새를 맡는 기관은 코가 됩니다. 코의 원래 글자는 스스로 자자가 코를 뜻합니다. 여기에 개견을 쓰면 개가 냄새를 맡는 모양이다 해서 냄새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견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부수로 쓰일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개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사슴록변이라고도 합니다. 큰 개견은 알겠는데 개가 좀 크다는 그런 모양이겠죠. 근데 개사슴록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정체불명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외울 여유가 있으면 개사슴록변이라고 예전부터 해오던 말이기 때문에 외울 수 있겠습니다만 큰 개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법합니다. 자, 큰 개견이 있습니다. 큰 개견에 병부절이라는 글자,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양의 글자인 병부절이를 넣게 되면 범할 범자가 됩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은 사람, 개가 무릎을 꿇은 사람을 위협하는 그러한 글자로서 범한다 하는 범할 범이 되겠습니다. 범죄, 침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큰 개견에 임금왕자를 쓰면 개가 아주 미쳐 날뛴다는 그런 뜻의 미칠 광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가 광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는 소우가 되겠습니다. 소를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소와 말은 우마라고 합니다. 자, 소를 제사의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반으로 잡습니다. 잡을 때 소를 나눈다는 뜻으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8팔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눌 팔을 위에 올리면 그래서 변한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반반을 뜻합니다. 소를 나누는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이다, 절반을 얘기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양을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양의 뿌리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양이 되겠습니다. 양입니다. 양모라고 하면 양털을 얘기합니다. 양의 털.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잘 다듬어서 종이 대용으로 쓴 것을 양피지라고 합니다. 양피지. 자, 양에 물을 뜻하는 삼수변을 넣으면 이것은 큰 바다 양을 뜻합니다. 큰 바다. 우리가 바다를 얘기할 때 바다 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해군이라고 할 때
또 해녀라고 할 때. 그런데 해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해는 양보다는 적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양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해양은 일반 바다와 더 큰 바다, 이런 큰 바다는 동양이다, 서양이다, 또는 태평양이다, 대서양이다, 인도양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왜 여기에 양의 삼수변이 붙으면 큰 바다를 뜻할까 하는 것은 양이 사실은 맛이 좋고 또 큰 양은 고기가 좋고 이래서 양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다 해서 큰 바다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마입니다. 말은 갈기가 있는 말의 모양입니다. 이 글자 역시 말의 그림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말은 우리가 목마라고 합니다. 회전 목마가 있고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있죠. 또 말이 끄는 수레를 마차라고 합니다. 적어보겠습니다. 갈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연화발이 있습니다. 물론 연화발이 여기에서 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돼지의 모양입니다. 돼지 모양 역시 세운 모양입니다. 이것이 이런 모양의 글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돼지 모양과 좀 비슷한가요? 자, 그런데 돼지 특색은 살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많은 돼지를 뜻한다는 의미에서 고기를 뜻하는 육다르를 돼지시 앞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기가 많은, 살코기가 많은 돼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이 돼지돈이 되겠습니다. 돼지돈. 우리가 음식점에서 돈가스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돈가스의 돈은 이 돼지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간머리, 진면입니다. 여기에 돼지씨를 넣으면 이것이 집 가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뱀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가장 강한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이렇게 피부가 두껍고 비계가 많아서 뱀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돼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돼지를 키우고 위층에서 사람이 살았다 해서 그런 것이 집이다. 또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그 사당이 변해서 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학설보다, 어원에 대한 학설보다 이러한 낱낱의 글자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범을 얘기합니다. 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가죽의 얼룩무늬 모양이다 해서 호피무늬 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글자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글자로서의 범을 나타낼 때는 여기에 어진 사람인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인을 넣으면 범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진 사람인은 호랑이의 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사슴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슴의 머리와 뿔, 네 발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집음을 먼저 썼습니다. 사실 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슴의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세 획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에는 견줄비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것이 사슴 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슴 가죽을 록비라고 합니다. 록비. 록비라고 하는데 이때 가죽은 원래는 발음이 록피가 됩니다. 록피가 되지만
사슴 가죽이라고 읽을 때는 우리가 록비라고 있습니다. 록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사슴 가죽은 부드러워서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녹비의 가로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비의 가로왈. 가로는 말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녹비에 날 일자를 적어 놓고 옆으로 당기면 가로왈이 되고 아래 위로 당기면 날 일자가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것을,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네. 녹비의 가로왈. 그 다음에 우리가 백록, 흰 사슴이라는 뜻이죠. 백록은 우리가 제주도의 한라산에는 백록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록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지훈, 박목월 선생 등이 만든 모임이죠. 그래서 청록파는 푸른 사슴이라는 뜻이죠. 녹각이 있습니다. 녹각은 사슴의 뿔을 얘기합니다. 뿔각자가 되겠습니다. 뿔각자는 곧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운 것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개견, 큰개견, 소우, 양양, 말마, 돼지씨, 범호, 사슴로. 한번 읽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를 하시고. 낱말 읽기입니다. 낱말 읽기도 한번 읽고 한번 써보시고, 뜻이 조금 애매하다 또는 정확하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확하지 않다 싶으면 반드시 사전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자 만들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과 관련된 기타의 글자입니다. 벌레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벌레치다. 또 털럭모, 동물의 털을 얘기합니다. 나눌 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글자입니다. 발자국류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육, 뿔각, 가죽협, 부서진 뼈알, 이것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글자입니다. 뼈골. 자, 이런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레충입니다. 이 글자는 뱀이 몸을 사린 모양이라고 합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원래 이름은 벌레회가 됩니다. 벌레회가 되고 벌레충의 본래의 자는 이 벌레회가 3개가 모여있는, 합쳐있는, 그래서 이것이 원래 벌레를 뜻하는 정자입니다. 이것이 벌레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벌레충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치, 벌레 먹은 이는 충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 2개는 생략을 하고 하나만 남겨서 벌레충 붓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좀 이상한 글자입니다. 짐승이 등을 구부리고 덤벼드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 짐승의 머리와 입인 것 같습니다.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모양인데 이것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등을 구부리고 덤벼들어서 이거 뼈대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발 없는 벌레치입니다. 자, 짐승이 덤벼드는 모양인데 글자 이름은 발 없는 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글자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자, 벌레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어가도. 발이 없는 벌레라는 것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더욱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등을 구부리고 덤벼들려고 한다는 것은 사냥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가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나 이런 그 약한 짐승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이 가서 한 번에 짐승을 덮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등을 구부리고 덤벼드는 모양이 마치 발 없는 벌레가 소리 내지 않고 가는 것처럼 그러한 전경을 묘사해서 붙인 이름이 발 없는 벌레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털럭모입니다. 짐승의 털이 늘어진 모양입니다. 손 숫자와 마지막 획이
조금 반대로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피는 털이 달린 가죽을 얘기합니다. 모발,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발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모를 쓰겠습니다. 자, 아래의 글은 짐승의 발이 갈라진 모양으로 분별할 변이라고 합니다. 분별하다, 구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짐승의 발이 갈라진 모양으로 보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조금 변해서 분별할 변이 되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여기에 위에 빗짐을 빼면 쌀미자와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발이 갈라진 것을 보고 왜 분별한다고 했을까요? 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산촌이나 농촌에 어떤 짐승이 방에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보고 그 발자국을 보고 어느 짐승이 우리 집까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겠죠. 그리고 밭에 또 짐승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그 밭에 발자국을 보고 어느 짐승이 지금 멧돼지가 들어왔느니 뭐가 들어왔느니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발이 갈라질 모양을 분별한다, 구별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밭전자를 적겠습니다. 밭전자를 넣으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짐승이 밭에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짐승이 밭을 오면 발자국이 하나, 둘, 셋 차례차례 남습니다. 그래서 차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짐승의 발자국의 모양인데 이 글자는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자국 유. 자, 아래 글자는 우리 앞에서 한번 육다루를 할 때 다룬 글자입니다. 고기 육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살코기의 덩어리인데 심줄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육다루리라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육식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죠. 육류는 고기 종류를 얘기합니다. 자, 짐승의 뿔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짐승의 뿔의 모양입니다. 짐승의 뿔은 결국 뿔은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고기가 변한 것입니다. 고기가 변했는데 여기에서 뿔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뿔 모양이고 결국 짐승의 고기, 살갗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뿔각이 되겠습니다. 뿔이 세 개 난 것에서 튀어나온 것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각정, 이렇게 8개의 각이 진 그러한 지붕을 가진 정자를 팔각정이라고 합니다. 뿔각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가죽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죽은 가죽피, 그리고 무두지라는 가죽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 위가 있었습니다. 자, 가죽혁은 짐승의 전신 가죽입니다. 이게 짐승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가죽을 벗긴 모양입니다. 머리가 되겠고 꼬리가 되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를 얘기할 때는 짐승 피는 짐승의 가죽에서 손으로 가죽을 바로 벗겨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털도 묻어 있고 기름기도 있고 피도 묻어 있고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만든 가죽은 아닙니다. 그러나 혁은 짐승의
모양을 가죽을 벗겨서 잘 무두질을 했습니다. 여기 무두질이라는 것은 가죽을 잘 다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룸 가죽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룸 가죽 위라는 것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발을 공부할 때 이것이 다룸 가죽인데, 다룸 가죽이나 무두질을 했다, 다루었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로서 가죽을 손질을 했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룸 가죽이는 가죽을 잘 손질해서 좋은 품질의 가죽을 만든 가죽이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죽혁은 그렇게 손질을 잘 했는데, 손질을 잘 하다 보니까 이 가죽이 원래 어떤 짐승의 가죽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양이 확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뜻하지만은 모양이 너무너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다,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혁이라 하면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혁신 또는 개혁이라고 할 때는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혁신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신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개혁도 고치고 또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혁이란 글자 속에는 완전히 바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부수에 나온 가죽이 지금 피와 혁과 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무두질하고 손질을 한 가죽이고, 이것은 손질하지 않은 그런 가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위는 손질해서 품질이 아주 좋아진 가죽의 뜻이 더 있는가 하면, 가죽혁에는 바뀌었다는데 뜻이 더 많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서진 뼈 알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살을 발라낸 뼈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이 글자보다는 위의 글자를 더 많이 씁니다. 물론 이 글자를 쓰는 글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많이 씁니다. 얼핏 보면 위에 한일자에다가 저녁석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부서진 뼈알, 살을 발라낸 뼈니까 뭔가 완전히 짐승이 죽었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나온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수비는 넘어진 사람이니까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수비를 합친 글자가 바로 죽을 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서진 뼈알 밑에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녁석이라는 글자를 볼 때 이것이 저녁의 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육달을 해서 획을 하나 더 빼서 여기도 고기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을 발라낸 뼈의 모양이지만 살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뼈골입니다. 우리가 골이라는 것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골은 죽은 사체에서 뼈가 완전히 드러나고 하얗게 변한 것을 우리가 백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골이란 말을 가끔 듣습니다. 곰탕이나 설렁탕을 할 때 우리가 소나 이런 것에 뼈를 고웁니다. 그래서 사골을 고웁니다. 사골은 소의 앞다리 둘, 뒷다리 둘 해서 4개의 뼈를 얘기합니다. 4다리의 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살을 발라낸 뼈에 살이 조금 붙은 모양으로 해서 살이 조금 붙어 있으므로 6달을이 들어가겠습니다. 글자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뼈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벌레충, 발 없는 벌레치, 네, 나눌 변, 불각, 가주격, 부서진 뼈, 뼈골, 네, 낱말 읽기입니다. 읽으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만들기 연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와 어패류에 가는 글자입니다. 새을이란 글자입니다. 새을. 새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새가 계속 나왔습니다. 안일비입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 새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깃우입니다. 날아갈 때의 날비, 물고기 조개패, 별진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새을은 우리가 갑을병정할 때, 요새 갑질한다 할 때 하는 그 갑과 을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자기 권세를 행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새의 굽은 앞가슴의 모양이다 해서 제가 이 글자를 볼 때는 여기에서는 별로 못 느낍니다만 이 글자를 볼 때는 호수에 떠있는 오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한 획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획입니다. 오리처럼 보입니까? 네, 어쨌든 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굽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위에 이런 모양의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인이 변하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구부리고 동정을 바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거립니다. 구걸한다, 거린이다, 걸식이다 할 때 빌거립니다. 그 다음 새추와 새조가 있는데 추는 꽁지가 짧은 새고 조는 꽁지가 긴 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꽁지가 짧은 새를 나타낼 때는 이 글자를 쓰고 꽁지가 긴 새는 새조를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새추에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뜻에 착받침을 붙여보겠습니다. 새가 나갑니다. 새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새가 뒷걸음질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뒷걸음질 합니다. 새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새가 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입니다. 나아갈 진. 전진한다, 진격한다, 추진한다. 네, 나아갑니다. 앞으로. 자, 이제 꽁지가 긴 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조가 되겠습니다. 자, 백조 흰새입니다. 세 발의 피다는 얘기를 하죠.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족지혈. 자, 요거는 획수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몇 번 연습을 해보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일비라는 글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옳지 않다,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가 날개를 좌우로 어긋나게 편 모양입니다. 새가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니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닌 행동, 잘못된 행동을 비행이라고 합니다. 비행. 또 잘못해서 남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마음씨임을 붙여보겠습니다. 뭔가 아닌 마음이에요. 뭔가 잘못된 그런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플비. 슬플비입니다. 비가 난다. 네, 그럴 때 슬플비입니다. 자, 가운데 글자는 새의 날개의 모양입니다. 새의 날개의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깃, 우. 새의 깃털과 같은 가벼운 옷을 우이라고 합니다. 선녀들이나 입겠죠.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겠습니다. 깃을 단 옷도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스스로 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날개짓을 합니다. 스스로 날개짓을 합니다. 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새가 둥지에서 연습을 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날개짓을 막 하는 걸 연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글자 모양은 좀 바뀌었습니다. 아래에 스스로 자가 흰 백자로 바뀌었습니다. 뜻은 스스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익힌다는 습입니다. 익힐 습입니다. 복습을 한다, 예습을 한다, 그럴 때 습관이다, 이럴 때 쓰는 습이 되겠습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듯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미새가 날개짓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날개짓 하면서 배우는 것을 익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날비입니다. 비행기, 날아간다, 비행기입니다. 비행, 날아서 간다는 거예요. 날아서 가는 기계입니다. 비행기. 또 위로 날아오른다는 것은 비상한다는 거예요. 비상한다. 새가 날개를 펴서 날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 좋은데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글자는 막 좀 포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아간다, 새의 날개 같다, 쓸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읽을 줄은 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글자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자꾸 쓰면 글자가 많이 늡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달리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걸 먼저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마지막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만 막 획수는 좀 틀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석이 어려우시면 이것이 날아간다는 뜻의 날비, 날아가는 것은 비행기가 날아가죠. 그래서 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물고기 어입니다. 인어, 상체는 사람처럼 생긴 고기, 인어입니다. 어류, 고기 종류를 말합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고기 어입니다. 고기에는 뒤에 어가 많이 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뜻하는 삼수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 잡을 어가 됩니다. 고기 잡는다. 단순한 고기를 얘기할 때는, 물고기를 얘기할 때는 이 글자를 쓰지만 고기를 잡는다고 할 때는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 어부 할 때는 여기에 아비부를 쓰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남자를 뜻하는 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아비부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뜻은 조금 다릅니다만 크게 봐서 비슷한 뜻입니다. 이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 삼수변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배를 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어자를 쓰겠죠. 그래서 삼수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앞으로 글자를 공부하면서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글자는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조개패라는 글자는 화폐로 사용된 조개의 모양입니다. 옛날에 조개를 화폐로, 돈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조개패는 많은 글자를 만듭니다. 많은 글자에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조개 껍질을 폐각이라고 합니다. 또 조개 무덤, 조개 무지, 그것을 폐총이라고 합니다. 조개에다가 칠복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칠복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는 덩그럴문으로 칠복이 있었습니다. 조개 옆에다가 이 칠복을 넣습니다. 조개를 쳤어요. 깨어지겠죠? 그래서 깨뜨릴 패가 됩니다. 싸워서 졌다, 패배했다 할 때 깨뜨려졌다, 부서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개가 깨어졌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별진, 떼신, 어떤 때는 진으로 읽고 어떤 때는 신으로 읽습니다. 껍데기 밖으로 발을 내민 큰 조개의 모양이다. 대합, 큰 조개가 있습니다. 사실 모양이 잘 닮지 않았습니다만 이 글자를 외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간지로 해를 셀 때는 임진년 할 때는 진을 얽힙니다. 임진왜란. 때를 나타내는 신은 생신이다. 생일을 높인 말이죠. 생신이라 할 때는 신을 얽힙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개패의 원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개패가 되겠습니다. 자, 조개가 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조개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얇아서 잘 깨어져도 안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저 중국 밑에 동남아 지방에서 나는 이러한 보패 또는 자패라고 하는 이러한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새을, 새추, 새조, 안일비, 깃우, 날비, 물고기어, 조개패, 별진. 네, 낱말 읽기입니다. 이거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자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되었을까?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부담이 되시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 나오는 글자들입니다. 여긴 기우가 되겠습니다. 기우. 네. 이상으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